강군을 만들고 또 제도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제도. 그리고 그 제도와 경제와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을 딛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한국의 복지제도가 기능할 수 있는, 한국의 군대가 기능할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박정희야말로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정한 건설자다 하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그분의 직업에 따라서 교사, 군인, 혁명가, 그리고 행정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 군인, 혁명가, 행정가 이 네 가지 특징이 박정희 대통령 몸속에 있었어요. 이 네 가지, 이분은 대통령을 하면서도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국민들을 납득시키려고 그랬습니다. 5.16 그 바쁜 날에도 이 5.16 혁명 방송을 하는 박종세 아나운서한테 이 5.16 공약을 혁명 공약을 건네주면서 왜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거기서 한 5분 동안 설명을 했거든요. 그냥 일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온 게 국민교육헌장 같은 거, 국민교육헌장. 그래서 교사로서의 기능과 특징이 이분 몸속에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습니다. 동시에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특징, 안보나 국방에 대한 깊은 전략, 그리고 군인이 가질 수 있는 큰 조직을 잘 운영하는 실력, 그리고 이분이 혁명가였습니다. 산업공상의 구질서를 허물고 상공농사, 기업을 제일 앞에 내세우고, 그다음에 군인들, 과학자를 운영하는 사회로 이 신분 질서를 바꾼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실용적 노선을 추구를 했습니다. 동양적으로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졌던 과거의 이 정치인들이 우리 동양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관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한석이라든지, 이 등소평, 이광용, 그리고 일본의 명치유신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유교적 바탕을 깔고 동양적 교양을 깔고 실용노선의 핵심은 부국 강병입니다.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군대를 크게 키우면은 국민들이 저절로 잘 산다. 편안하게 가지고. 이렇게 아주 간단명료하게 정치의 이 본질을 체득한 사람들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고, 그 사람들이 대충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숫자로서는 매우 소수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 명분론, 도덕주의가 항상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박 대통령은 아주 드문,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실용적 노선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실용 노선과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노선은 좀 다르죠.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노선은 중도 실용 노선인데, 요새 보면은 그것을 법치라든지 안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중도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경제 복지는 중도 실용 노선이 괜찮은데, 그러나 박 대통령은 자주적 실용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치, 국방, 안보 이런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자주적인 노선을 취하고,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가는 자주적 실용주의자, 중도 실용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조금 성격이 달랐다. 박 대통령은 또 1960년대, 70년대 한국을 지도를 하면서 그때 대한민국의 위치는 아마 3류국가쯤 됐겠죠.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습니다. 2류 국가도 아니죠. 3류 국가에 있으면서 계획을 세울 때는 1류 국가를 지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포항제철을 만들 때도, 그리고 공단을 만들 때도, 도로를 놓을 때도 항상 우리가 1류 국가로 가야 된다. 1류 국가로 갈 수 있다 하는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그까지 갈 수 없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시에 지은 공장은 세계에서 최신 설비를 가져와서 지은 공장, 현대조선이라든지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게 결국 그 뒤에 한국을 3류에서 2류로 끌어올리고 2류에서 이제는 1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기초를 그때 놓았습니다. 박대성처럼 키도 자그마하신 분이 어떻게 상상력이 그렇게 큰 거냐, 어떻게 우리가 1960년대에 1구가 될 수 있다고 자신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아주 경이로운 것입니다. 요새 월남 참 중국 다음으로 잘 나가는 데인데, 월남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이런 비교를 했습니다. 월남이 잘 나가긴 잘 나가는데 한국과 하나 큰 차이가 있대요. 월남의 엘리트들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건 못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못해, 우리는 한국처럼 따라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딱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못한대요.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때부터, 특히 박정희 때부터 한국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은 세계에서 최고로 갈 수 있다 하는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된다, 우리는 요것밖에 안 된다, 우리는 식민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조선진 체제이기 때문에 요것밖에 안 돼야 하고,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한계를 스스로 딱 설정했던 적이 60대까지는 그런 풍조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란 말을 우리 스스로 했어요. 역전의식. 그건 뭐냐? 한국인은 안 돼. 그게 일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자조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60대 말부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 있다, 하면 된다. 그게 박 대통령이 우리한테 남겨준 영원한 이 정신적 유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억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러나 눈길을 돌려가지고 오늘날 2009년 10월의 한국을 보면 지난 일주일 사이에도 아주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7천연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이적단체입니다. 이적단체라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합니다. 그 적은 북한 농단적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연방의 통일에 조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하는 이런 선전과 교육을 하는 7천연대 조직원들을 오랜만에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우리 국정원에서 잡아가지고 기소를 하니까 1심에는 이적 단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이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냐면 집행유예로 달라고 그랬어요. 집행유예로 내면서 이 판결문에 이런 아주 재밌는 문장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성과 다양성, 개방성 및 포용력을 외부에 알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 남북 교류와 협력에도 유익하다. 7천년대가 2006-2007년에 6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실 때문에 반국가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